반갑습니다, 여러분. 황현수입니다. 인하우스 아카데미 저 처음 뵙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쪽의 수업을 좀 들어보셨다라고 하시면 나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쪽 개발처가 있죠. 네, 그쪽에서 수업을 단연간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랑 인하우스 아카데미에서 연말정산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을 처음 뵙게 됐습니다. 저희 반은 다른 세무사님들이 진행하는 반도 있거든요. 그 반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연말정산 실무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실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건 프로그램은 단순히 구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게 프로그램의 서식에 맞춰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고 그 입력된 부분이 마감을 했더니 계속 오류가 뜬다. 그렇다면 내 코드 길이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내가 입력에 대한 정보를 잘못 넣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연말정산 오프라인 수업 해보면 어떤 질문이 가장 많으시냐면 근로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질문이 있고 내가 설명은 최소한 할 수 있으셔야 되죠. 그런 전반적인 수업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정 신청하실 때 보시면 과정이 두 과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틀짜리 과정이고 하나는 하루짜리 과정이거든요. 자, 두 과정의 다른 점은 자, 이틀짜리 과정은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연말정산 자료 정리까지는 해본 적 있지만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을 해서 마감을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본 적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반에 들어오셔서 이론 정리도 하시고 그리고 서식의 이해도도 키워가시고 그 서식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에 어떤 정보를 끌고 오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어느 부분엔 어떤 정보가 보여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짜리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보다 절반 과정이죠. 그렇다면 벌써 나는 상용 프로그램 쓰고 있어요 라고 해서 뭐 더 좋은이든 아니면 세무사랑이든 아니면 세비RP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든 프로그램 사용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봤다. 근데 개정세법이라든지 그리고 세법이 바뀌면 서식이 바뀔 수 있고요. 입력의 정보도 바뀔 수 있죠. 자, 그런 부분들만 포인트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루짜리 수업을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현업에서 연말정산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로도 있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원한테 어떤 안내를 하고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현재 뭐가 올까요? 우리 10월, 11월쯤 되면 과다공제라든지 부정이라는 표현으로 소명 요청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올바르게 넣었던 부분인데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낸 서류에서 내가 수집의 정보 중에 X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반영해서 문제점이 생긴 건지 그건 누가 봐도 책임의 소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저희 수업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그런 내용의 수업들을 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요, 지금 현재 인하우스에서는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예정 부분에 난 이론만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이론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분이라면 제가 올려놓은 과정의 일정에 맞춰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 시작하면 다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황현숙입니다. 네, 인하우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 처음 뵙는데요.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연말정산 실무교육입니다. 자, OT와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 처음 뵀는데 인하우스에서 기존엔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론 수업을 위주였을 거예요. 또는 이론 수업의 서식 작성. 근데 현재 여러분들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인사 담당자이시면 현업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 그 진행된 내용 중에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매핑해서 쓰는지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실제 여러분들처럼 현업에서 한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교육에 오시면 다 풀어드릴 테니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T의 개념으로 시작한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연말정산합니다라고 하면 가장 처음 하는 부분이 소득공제 부분일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죠. 소득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공제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돈에 대한 공제를 받죠. 근데 그 돈 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크게 나누어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소득공제에 보험과 관련된 부분의 공제를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공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보험료 공제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을 다닐 때 4대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가입하셨을 거고 그 가입된 부분에 근로자가 50%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점에 전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료 공제는 지금 개요 설명은 해드렸는데 이 개요와 관련돼서 어떤 종류가 들어오는지는 한번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강보험. 자, 건강보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면 건강보험료는 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용했기 때문에 내는 고용보험료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더 많이 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료 중에 우리가 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실업급여 부담분의 50%. 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담자의 명의자는 누구로 볼 거냐?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험료 공제할 때 가끔 연말정산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이 서류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본인이 아닌 타인 거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배우자 안 되신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부담했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매번 연말정산할 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 다 해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해주거나 또는 내가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 근로 제공 기간하고 접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자, 그럼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출됐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혹 이 근무 기간 중에 뭐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휴직. 그래서 그 휴직 기간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출 기간 지출한 금액이 있다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전액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정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출 서류. 자, 이 제출 서류에 요즘에 좋은 점. 저는 좀 옛날 사람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의 연말정산합니다라고 하면 전 정말 빨간 펜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유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들어오면 그 서류에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맞지 않고 이렇게 OX를 하면서 입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세청에 간소화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간소화에 자료가 수집이 된다라면 수집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거만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또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소화해서 제공하는 서류를 가지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간소화 서류의 제공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라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리고 금액이 달라요. 라고 해서 어디에 가서 봤더니 4대 보험 사이트에 가서 내가 납부했던 사실 증명을 떼보니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우리 금년도에 입사한 사람인데 우리 종근무지나 전근무지에서 냈던 4대 보험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그 부분이 집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빠졌는지 보실 것. 그래서 우리가 제출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서류를 내셔도 되고 종전근무지의 지급명세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신다라고 하시면 지급 명세서와 누구는 같은 용어로 봐야 될까요? 우리 소득자한테 서류 주시죠. 그러면 무슨 소득에 대한 영수증을 줍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죠. 자, 요 서류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이 책의 저자분은 지급명세서 용어를 써주셨는데 저는
근로자분들이 서류를 받아올 땐 지급명세서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수증에 체크된 부분을 받아라. 그게 근로자들이 받는 서류예요. 근데 이게 표기사항들이 조금 달라서 서류를 조금 더 요구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같은 용어이긴 하지만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수증 받아오는 걸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 용어는 써주셨어요. 징수부라는 용어. 그래서 원천징수에서 보여지는 서류겠죠. 자, 그리고 고용보험도 동일하게 건강보험뿐만이 아니라 고용보험도 간소화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고용보험은 202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출된 서류 가지고 공제 요건이 맞았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서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게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고요. 이게 지급명세서 3쪽에 수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에 수록이 되고요. 집계된 금액은 다시 2쪽에 집계가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지출기간 검토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건 앞에서 했었던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자분이 주신 부분인데 정말 깨끗하게 정리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앞에서 해당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간께 모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할 게 근무 기간에 무엇한 거, 지출한 금액만 우리 무엇하겠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지출과 관련된 서류를 종업원이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잘 냈겠지.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책임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3년 전인가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소명통지를 받았던 분들이 이 책임도 우리가 져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근로자한테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받고 그 서류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던 원천징수 의무자의 담당자들, 재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 무슨 실수를 하셨냐면 그 자료를 그대로 입력을 하신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거지 근로자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한테 직접 할 거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의무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에 대한 사항들은 정확하게 하실 것. 그래서 지출 기간에 대해서 우리 서류가 들어왔는지 이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중도 입사자가 있었다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지출 월별 공제 여부는 이 용어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입사 전에 지출했던 보험료가 있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무 기간이라고 하는 입사부터 퇴사 기간에 당연히 지출한 건 공제가 될 거고요. 휴직은 앞에서 포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으로 가겠죠. 그렇죠? 우리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하나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한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추후에 가서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한 것처럼 사회보험도 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정산에 의해서 추가되는 금액이 있거나 내가 과다하게 냈던 게 있어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추가되는 부분은 당연히 양수로 보셔야 되고요. 우리 이 부분에서 금액이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감소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감소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차감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추가나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정산은 다음 연도에 합니다. 다음 연도. 그럼 다음 연도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가장 많은 오프라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처음 하셨던 분들. 그러면 언제 하셔라? 정산한 연도에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거에 연말정산했던 걸 수정신고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 하시면 되신다? 정산한 연도. 그러니까 수정신고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부담자라고 하는 명의자 요건 볼게요. 자, 직장가입자 부담분이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요즘에 소득세가 저는 점차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봐야 될 법령이 너무 많아졌고 예규사항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저자분 같은 경우는 그 예고를 이렇게 박스로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박스를 참고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중에 제일 먼저 직장 가입자가 부담했던 부분, 앞에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고 왔어요. 그럼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한테 급여는 정당하게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 급여를 주기 전에 우리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나 4대 보험에 원천 진술을 해서 우리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원천 공제를 안 했다라면 납부를 하지 못했다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분에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원천 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천 공제하고 4대 보험 공단에 납부를 했으면 당연히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를 했으나 사용자가 아직 무엇하지 않았다.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자, 납부를 안 한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업주의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간소화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대요. 지금 4대 보험은 모두 다 100%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금액이랑 회사 임금에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더라. 자,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간소화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임금에는 원천 공제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 포커스. 이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에 이 서비스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별도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국세청에 100%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될까요?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포커스를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되겠죠. 또 국세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국세청에 모여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 급여에서 원천 공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임금에서 원천 공제 안 했다라면 이거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임금에서는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소화 서비스에는 그 자료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금액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간소화하고 지금 임금에서 뗀 거하고 비교해보면 간소화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아래상은 간소화하고 임금을 비교했더니 임금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천 공제는 했고 이 얘기예요. 그럼 무엇 하셔라? 우리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포인트. 그럼 요거 얘기할 때 제가 어떤 부분도 말씀을 드릴까요?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연말정산이었어요. 그럼 프로그램에 국세청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했을 때 문제를 발생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그 포커스를 정확하게 갖고 가실 것.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 급여에서 공제를 했다라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가입자. 자,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역가입은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지금 사업장 가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4대 보험을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납부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게 지역가입이에요. 그러면 지역으로 갚였으니까 근로의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왜 들어와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본인이 무엇한 것만 인정해라?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건강보험료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안 된다. 근무월부터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유의사항은 무엇이냐.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4월 2일 날 했던 거예요. 그러면 4대 보험 취득 업무를 해봤던 분들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아, 1일 입사자부터 4대 보험에 대한 근로소득법에서 징수를 하지? 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아, 이러면 4월 1일이 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청구가 되고 4월 2일 입사자는 언제부터? 5월부터 5월 달에 대한 부분부터 뭐가 되신다? 우리 회사에, 저 그냥 회사라고 쓸게요. 회사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요청을 한 거죠. 저 4월 2일 날 입사했지만 4월 달 지역으로 나오는 거 무엇하겠다. 회사로 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지역으로 내야 되는 돈이 미납 상태여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 과정 중에 냈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무 기간 중 부담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있었다라면 이 부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이신 거고요. 자, 그리고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회사 종업원이요. 회사에서 분명히 4대 보험 정산도 했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가져왔는데 금액이 다르고 뭔가 하나가 더 집계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맞습니다. 왜냐면 2011년도 사회보험 개정하면서 뭘 추가를 해버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자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배당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연금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소득은 총 8개죠. 그 8개 중에 6개 소득은 무엇할 수 있다? 합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종합소득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종합과세 한다고 해요. 근데 그 합산할 수 있는 소득의 금액이 얼마가 넘어가면 자, 최초의 법은 7,200입니다. 자, 지금 저자분은 7,200을 그대로 살려두셨더라고요. 근데 알아두실 건 지금 기준은 7,200이 아닙니다. 그래서 7,200만 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역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 근무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근무 기간에 추가 부담이 생긴 거거든요.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7,200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도 7월부터는 3,400만 원이고요. 2022년 9월부터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럼 현재법은 기준 금액이 얼마이다?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200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면 난 그 금액이 안 넘어가는데 저 징수가 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나올 수 있다. 2천만 원입니다. 현행법은. 또 개정사항도 있으면 또 개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부분에 나온 부분. 여러분, 누리라는 우리 보험이 있죠. 자, 요거는 똑같은 사회보험인데 실질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조금 영세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도 일정 금액에 해당한다라면 국가가 50% 무엇해주고 있다? 부담해주는 국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국가지원금도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공제를 받아도 되느냐? 내 돈이 나간 게 아니죠. 연말정산 때 돈에 대한 공제는 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국가가 지원한 돈이에요. 그러면 국가지원금이니까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건 간소화 자료 제공에서는 아예 빠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보시면 실제 산정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액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으시지만 말아달라.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 부담액. 여러분, 사용자는 누굴 말할까요? 이제 세법을 배우실 때 제일 어려운 게 사용인이 누구고 사용자가 누구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회사를 사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우리 회사 기업을 말한다. 그럼 기업도 4대 보험 중에 일정 부분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100%를 근로자가 다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50%를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부담했던 5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회사에서는 부담했던 거 무슨 처리하시면 될까요?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법상 이걸 과세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에요. 소득세법에 갔더니 무엇하겠다? 비과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실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간혹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가 4대 보험료 다 내줘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급여를 받을 때 30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금 신고 들고 하는 급여 소득은 그거보다 크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4대 보험료를 회사가 100% 다 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가 내야 되는 50% 부분을 회사가 내놓으니까 대납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소득은 300이 아니라 4대 보험과 관련돼서 30만 원이 더 회사가 더 내고 있었다라면 330만 원이 나의 소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을 대납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이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수령하는 30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을 무엇하셔라? 우리 과세되는 소득으로 신고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 자, 이렇게 가시고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우리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내고 있던 4대 보험 중에 보험료 공제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외 건강보험료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죠.
그러면 국내에 있는 내국인이 국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겠죠. 그럼 외국에서 실제 내고 있었던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 요거의 포커스는 국내에서 부담했던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다. 요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국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외국 건강보험료는 그 나라에서 의무 부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국외 근로자를 위해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외국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이 지금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공제 못 받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건 뭘까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대신 냈다라고 했으니까 대납의 의미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대납 부분을 처리했던 이 부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지만 이건 뭐가 된다? 인건비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과세되는 소득으로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제출 서류.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빨리 볼까요? 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서류는 뭘 받으시면 되느냐? 자, 지금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급여를 줄 때마다 매번 징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우리는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료가 다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그럼 요게 원천징수부에 반영이 돼서 자료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다른 서류를 받지 않아도 우리 회사에서 징수했던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에서도 제공하고 있죠. 그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용보험도 요거는 제가 실수했네요. 여러분, 지금 원천징수부라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2023년도부터 간소화해서 자료 제공한다, 한다. 그러니까 간소화 자료 제공으로 같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근무지나 따라다니는 종된 근무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간소화 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 명세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신다고 했고, 그리고 이 지급 명세서 받아오신 분들은 원천징수부가 뒤에 붙어야 세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로 가늠이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분은 공단에 들어가셔서 무엇 하실 수 있다? 내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 근데 그거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으셔도 간소화 서비스라든지 회사의 서류를 가지고 모두 다 판단이 되신다라면 구태여 이 서류를 조회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추가사항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추가사항. 자, 요 부분은 무슨 부분 때문에 저자분이 주신 거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가 뭐였었죠? 보험료 공제는 전체 기간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근무를 한 기간에 지출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 서류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다? 근무월에 부담한 게 맞느냐라는 게 가장 큰 포커스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간소화 자료 조회 기간이랑 근무월이 다르다라면 근무월에 부담한 것만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냈는데 지금 그 금액이 다르다라면 뭐 때문에 다른지를 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무월만 조회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서류 제출 다시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도 입사자가 있는 회사이시면 중도 입사자들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전근무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자료 수집에 대한 부분도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수업은 다른 파트에서 진행이 되죠. 자, 간소화 자료 보수 월액 금액이 급여 자료와 다르다라는 부분. 그러면 일단 간소화 자료에 모이는 건 뭐냐? 이런 간소화 자료에는 저희가 정산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급여에 대해서 얼마씩 일정률을 적용해서 뗍니다. 그러면 4대 보험 쪽에서 고지서가 와요. 그래서 그 고지서로 납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집계가 되어 있는 부분. 근데 급여에서는 임금이 상승됐던 부분이 있고 그럼 보수 금액이 바뀌었던 거죠. 그럼 변경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경 신고 안 하시고 그냥 급여에서만 징수한 다음 뒤에 가서 무엇 하겠다? 정산 때 쓰겠다.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쌓고만 있던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원천공제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원천공제 여부를 판단해서 공제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근무지가 있으면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던 것도 한 번 더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제 국세청에서 수집된 자료 한번 볼까요? 우리 연말정산 자료 받으시면 우리 PDF 파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자동 수집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자, 그럼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에 보면 항상 귀속 연도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2024년 귀속이 먼저 보일 거고 그리고 소득세 공제 증명서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보험료예요. 그러면 뭐가 써 있을까요? 우리 건강보험료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이 서류를 받아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주실 건 본인께 맞는지. 자, 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부분에 본인 명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길동이라고 하는 성명에 써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 근로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실 건 자, 계속 근무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모든 기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중도 입사자이거나 퇴사자이다. 그럼 반드시 상단에 있는 조회기간 그리고 월별의 내용이 맞게 들어와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무월에 지출한 것만 인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봐주실 건 뭘까요? 요게 끝나면. 자, 그 다음에 봐주실 건 조회기간과 근무월을 놓고 봤더니 뭐가 달라지더라. 아, 우리 기간이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라는 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모든 근무를 했던 게 아니라 중간에 빠진 달들이 있더라. 그럼 반드시 내가 근무한 월만 조회해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제출한 간소화 자료에 조회 기간이 근무월과 다르다라면 우리 국세청에서 수집한 전체 기간권 절대 쓰지 마시고 무엇 해달라? 전근무지가 있습니다. 종근무지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근로자한테 근무월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보실 건 상단 부분에 건강보험료라고 해서 직장가입자 내역 부분이 있는데 보수월의 고지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자, 저자분이 주신 것만 봐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동일 금액이에요. 근데 4월부터 금액이 바뀌어집니다. 자, 왜 바뀌었냐면 우리가 3월 달에 정산이라는 걸 하고 4월부터 바뀐 금액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바뀌는 시점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다 근무했다라면 금액이 수집됐겠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지금 합계라고 해서 들어와져 있는 금액이 우리 어디에 급여 자료에서 원천 징수했던 금액이랑 다르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월에 고지 금액과 우리 급여 자료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이 다르다라면 누구를 기점으로 갖고 가셔라? 원천 징수가 기준이죠. 그래서 원천 징수한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유를 들어가서 봤더니 종전근무지가 있어서 그랬어요 라고 하시면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우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또 내용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추가 부담분이 있으면 여기 합계 바로 위에요. 연말정산이란 칸이 있죠, 여러분. 그 자리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급여대장에 반영을 안 해서 차이가 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드시 맞춰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자분은 현재 뭘 안 주셨냐면 소득월액 납부 금액은 안 주셨어요. 근데 뒤에 서식 작성 예제를 주신 부분에는 사례 부분에서는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자, 현재법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천이었습니다. 자,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추가 부담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소득월액 납부 금액에 이렇게 기록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금액이 합쳐져서 총 합계가 뭐가 되는 것이다? 공제 대상 금액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앞에서 정리했던 부분의 서식 이해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가지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3쪽에 가서 무엇한다? 기입을 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종전근무지가 있으면 서류 받아오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받아온 서류에 대한 부분. 자, 우리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도 3쪽에 기입한다라면 전 직장이나 따라다니고 있는 종근무지에서 받아오는 것도 똑같이 3쪽에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는 부분에 우리 어느 부분 건강과 고용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의 금액에 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란에 요 칸에 국세청에서 있는 금액과 회사에서 징수한 금액으로 구분이 돼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을까요? 자,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원천징수부라는 부분에 가서도 무엇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에서 무엇한 금액? 징수한 금액이라고 해서요. 무슨 부분? 자체증빙이라는 표현을 쓴 게 그 얘기예요. 자체증빙이라는 얘기는 급여에서 징수해서 회사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청구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증빙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자리에 이렇게 집계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아오는 서류 정리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지급명세서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득세 공제 명세와 관련된 3쪽의 세부사항을 써주고 그거를 집계해서 공제명세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에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도의 다른 사항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포커스를 가져간다면 여기 집계되는 또는 기재되는 금액은 뭔가요? 공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 금액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던 보험료 금액이 있다면 전액 다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 이거 기입했는데 500만 원이 부담한 게 있어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500보다 작은 금액이 들어왔다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분이 앞에 페이지에 뭘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를 볼 건지만 내가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 공제를 받을 때 공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액을 빼고 났더니 내 소득이 보험료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소득이 너무 적은 거죠. 너무 적다면 그럴까요? 적어서 보험료 부담을 했던 부분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금액이 줄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순차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한도와 비교해서 무엇한 금액? 우리 미니멈이니까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기재했던 금액보다 작게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좀 보겠습니다. 보험료 공제 지급명세서 작성과 관련된 사례 내용을 주셨습니다. 도식이 매우 깔끔하게 붙어 있죠, 여러분?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겠다라고 하면 서류 받아오시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받아오는 서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에서는 원천징수부, 그리고 우리 종전근무가 있으면 지급명세서, 자, 이렇게 해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제를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현근무지, 종전근무지에서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부담했던 보험료는 이렇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간소화 서비스, 근데 여러분 이 건강보험료 간소화 자료 부분에 누구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될까요? 2023년 귀속부터는 고용보험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건강보험료 간소화만 보여드렸지만 고용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정리해놨던 이 건강보험료라는 부분을 비교해 봤더니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건 232,73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어 있는 고지금액, 보수 월액 금액은 161만 2,170원이다. 금액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다이죠. 자,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가셔라? 원천징수 기준으로 가셔라.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소화 기준이 아니라 원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라.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소득 월액 납부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서식 설명 부분은 빠졌지만 제가 기입해서 같이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추가 부담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은 이 원천징수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간소화 자료에만 집계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연말정산 때 국세청 자료입니다 라는 거로 표기해서 반드시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정리가 끝날 거고, 자, 그 다음 요 위에서 집계된 원천징수 금액은 이 보험료 지출과 관련된 공제계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자, 지금 현과 우리 무슨 부분? 전근무지 또는 주근무지와 종근무지에서 부담했던 원천징수에 대한 금액은 우리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무엇 하시면 된다? 공제받으시면 된다. 그 내용인 거예요. 도식의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은 누구일까요? 여기 소득월액. 자, 요것도 꼭 정리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간소화 자료. 이런 간소화 자료라는 건 우리 서식 작성할 때 국세청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국세청 자료에 기입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료 부분은 그대로 차이점이 없다라며, 근데 여러분 이 고용보험료도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거랑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부분이 건강보험처럼 다른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누구를 기준으로 가셔라? 원천공제. 같다라고 하면 우리 그대로 뭐 의심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기준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무엇 하시면 된다? 공제 금액으로 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두 번째에서 있었던 보험료 지출액 및 공제 계산이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급 명세에서 3쪽으로 가져가는 금액. 자, 지금 기재됐던 건강보험과 관련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3쪽에 갔더니 보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험료에 건강보험 쪽에 어디로 가져간다? 그럼 기타예요. 자, 회사에서 원천 공제했던 걸 기준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PDF로 자료 제공을 해준다 하더라도 걔를 국세청 자료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기타로 짓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 말고 뭐가 있었죠? 아, 우리 2천만 원 초과이면 추가 부담이 있어요 라고 했던 소득월액 부담액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금액은 국세청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이라는 부분에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도 똑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고용보험도 누굴 기준으로 가요? 원천징수. 그러니까 국세청 자리가 아니라 기타계라는 자리에 기록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보면 여러분들 특징이 뭘까요? 비슷비슷한 어디선가 한번 거론했던 얘기가 각각의 내용들의 포인트 쪽에 다시 한 번씩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요거 앞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죠. 근데 이게 3쪽은 세부사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 명세 의미거든요. 자, 그럼 이 소득 명세에 사람별로 정리했던 부분을 집계를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그게 2쪽입니다. 그래서 3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2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럼 2쪽으로 가져갈 때는 지금 홍길동이 본인이었다라면 홍길동 씨 거 하나만 건강과 고용 쪽으로 올라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했던 이 부분의 합계 금액을 우리 2쪽에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우리 33 보험료라는 부분에 건강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부분의 대상 금액과 공제 금액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상 금액에 가져갑니다. 자, 고용보험도 동일하게 합계 쪽에 집계됐던 금액을 가지고 와서 우리 무슨 부분에 나 고용보험료 나는 란에 반영이 돼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제가 요거 테두리는 지금 건강했는데 우리는 여기 고용이 맞겠죠. 위치를 제가 잘못 봤네요. 이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 가지고 무엇 하시면 되신다? 우리 공제 받으시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제가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우리 무슨 부분이에요? 연말정산이죠. 그래서 강의 뒷부분에 이렇게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럼 사회보험은 과세 당국에 있었던 자료를 대부분 가져와서 쓰신 경우도 있고 급여 자료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뭘 먼저 고민하셔야 되냐면 자,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가져와서 쓰신다라고 하면 지금 상용 프로그램 쓰는 메뉴 중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입력 부분의 메뉴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더존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더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렸지만 더존을 쓸 수도 있고 세무사랑을 쓸 수도 있고 더존의 아이큐브를 쓸 수도 있고 영림원의 ERP 프로그램을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상용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죠. 근데 메뉴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뭐 찾아주셔라? 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라. 그리고 그 메뉴에 갔더니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 업로드 설정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우리 포커스는 뭐였었죠? 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예요. 근데 그 보험료가 원천 공제를 한 게 공제 대상 금액으로 들어온다는 게 두 번째 포커스. 자, 그렇다면 지금 국세청에 있었던 자료를 불러와서 그거를 그대로 반영할 건지 아니면 나 이거 자료는 수집해서 가져오긴 하지만 반영은 안 할 건지 그걸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런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무조건 다 들어온다. 그러면 금액이 다르다라면 근무월이 지금 현재 다르다라면 어떻게 할 건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걸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가지고 와서 업로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정할 게 있다라면 고쳐야 되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 뭐 지금 국민건강고용보험료 업로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갔더니 업로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 하함이라고 하면 과세당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져와서 업로드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했던 부분은 항상 같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를 우리 연말정산 자료 입력 또는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된 원천징수 영수증의 자료를 보내겠어요? 라는 이런 버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내왔겠죠.
그랬을 때 뭐도 하나 고민해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 저희는 업로드 할게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자료가 수집되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보내기라는 전송을 해버리면 이 부분에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상용 프로그램 개발처들은 다시 또 뭘 만들어줬다. 아, 그러면 PDF는 내가 내용 파악을 해야 되니까 불러온 건 맞는데, 그리고 회사 거랑 비교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용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 명세서에 반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버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하실 것. 자, 더 좋은 같은 경우는 국세청 건강고용보험료 PDF 적용 선택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놨고요. 저 이 버튼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지금 뭐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도. 그러면 기능모 또는 더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자, 그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할 건지, 건강보험료 반영할 건지, 고용보험료 반영할 건지 무엇해달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반영 안 합니다라고 하면 무슨 부분? 아, 지금 급여자료 입력에서 원천 공제했던 걸 그대로 무엇하겠다? 우리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을 해서 지급명세서 작성하고 연말정산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반영합니다라는 걸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자료 입력에 있었던 원천징수한 4대 보험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진행하겠다? 국세청에서 가져온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적용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기본 메뉴는 적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벌써 중요한 포커스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공제받다? 원천징수한 것을 기준으로 공제받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처에서도 일단은 반영 안 함으로 둘 거고,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직접 선택해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린 곳곳에 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연말정산을 해서 금액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엇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차감되는 경우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연말정산은 사회보험도 연말정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연말정산 자료를 급여자료에 넣어놨으면 되는데 급여자료에 입력을 안 하고 회계적으로만 맞춰서 정리를 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아니, 연말정산한 정산 연도에 무엇 해달라? 우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금액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로 입력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소득 명세라는 부분에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위치의 이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플랫폼 버전, 위하고 버전에서는 소득 명세라는 버튼에 용어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소득 명세는 이 급여 명세라는 버튼에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 명세에 연말정산이라는 툴이 있을 겁니다. 그 툴 안에 4대 보험과 관련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금액을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산은 양수의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감은 음수의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 보험과 관련돼서 정리할 부분들 마무리를 해봤어요. 강의가 조금 길죠, 여러분? 안내 강의이기도 하고요. 봐야 되는 포커스 정리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교재 순서대로 다 설명드리고 싶어서 강의가 조금 길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뭐 직접 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상용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연말정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강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